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민망하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지금부터 실전 문제 풀이 강의 시작할 건데 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론 강의라는 게 그물을 만들어 보는 강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문풀 강의는 그러니까 고기를 직접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물이 부실하면은 고기가 잡혀도 다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그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촘촘하게 됐는지 선생님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끔 또 그러신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바늘 허리매서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 생략하고 그다음에 만약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오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 선생님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 그대로 그 고기가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겠죠. 저는 당연히 이걸 통해서 실제 시험에서 적중을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사람 일이란 게 장담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상한 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그물을 선생님들이 촘촘히 만드셨을 때 결국 다른 고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따끔한 조언 하나만 한다.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전부터. 그러니까 보면은 자 답은 있어요. 숲과 나무 중에서 먼저 뭘 봐야 됩니까? 다 믿잖아. 숲을 먼저 보는, 모르십니까? 설마? 어색해서 그러지. 오늘 또 처음이라고, 개강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숲을 먼저 봐야 되죠. 그리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사실 해드렸어요. 근데 어떤 오해가, 사실 오해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착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요, 숲을 봤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실제는 숲을 본 게 아니라 그냥 큰 나무 몇 그루 보신 겁니다. 뭐를 바탕으로? 기출 문제라는 걸 바탕으로. 전혀 제가 볼 때는 숲을 본 게 아닌데 그 숲을 봤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한번 그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도 그런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서 강의한 게 이론 강의가 숲을 먼저 보는 강의였습니다. 실제로. 다만 저는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은 좀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좀 같이 제공을 해드린 거지 숲을 제가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선생님도 오늘 오자마자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시험을 먼저 봐서.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 내용 정리 제가 압축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정리를 먼저 수강하시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시험을 본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인터넷 수강하시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 정리가 먼저가 아니라 다음 주에 풀이할 문제를 먼저 제공을 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도시지리라 사실은 제가 도시지리와 경제지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순서를 지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40문항이 아마 계속 넘을 텐데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그래야 자기 공부가 진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강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작년에 좀 맞췄다며요. 아닌가요? 이러면 좀, 우리끼리 는 곤란한데. 아니, 좀 괜찮게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적중해 드릴게요. 그럼 되죠? 네. 근데, 저를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가 아무리 적중을 많이 한다 그래도 23문항 전부를 적중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국 선생님들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오늘 좀 떨리네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 다음에 이 강의는요, 문제풀이에 일단은 중점을 두긴 할 겁니다. 근데 또 내용 정리는 하나도 안 해드리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그런 선생님들 일부 꼭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용 정리 시간을 만약 10시간을 했어.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어떻게 돼? 그거를 4분의 1, 5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건 좀 곤란하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급적 어떤 기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만약 내용 정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거 정도는 좀 이미 공부가 되셨겠지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해서 또 너무 고깝게 생각하거나 상처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셨겠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시켜드린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욕심이 있으니까 심화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참고자료 비슷하게 하나 더 공부하기, 그러니까 이 하나 더 공부하기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항상 기존에 나왔던 거 기출 문제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매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뭐 비율로 따지긴 그런데 그래도 한 10%, 2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일종의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보험을 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인구편이라서 사실은 좀 가볍지 않았어요. 문제 되게 쉬웠죠? 또 대답 안 하네요. 그래서 아니 좀 부담을 덜 드리려고 제가 사실은 경제지하고 도시지 쪽에다가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아무튼 첫 시간부터 막 너무 전력질주하면 선생님도 힘들어 하실까봐 오늘 좀 봐드린 거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구 파트는 제가 문항수로는 적지 않아요. 32문항 출제해 드렸는데 도시지리가 아마 40문항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도시지리 출제되는 거에 비해서 인구지리 파트 문제를 많이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상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상 인구지리 문제가 훨씬 더 가볍고 빨리 풀려요. 그러니까 요게 절반도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워밍업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수준 있는 그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급적 그런 문제들을 출제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그런 거 제가 이제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사실 선생님들 대입 때도 마찬가지.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출 문제를 패러디한 문제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떠냐면 그 문제들은요 지나치게 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문제는 쉬운데요 답이 어려운 사실 이게 다 일맥상통한 얘기거든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는데 그때 풀었던 문제집이 하나 생각나는 게 문제집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한 줄이야. 단순한데요. 근데 절대 죽어도 안 풀리는 그런 문항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대학 졸업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들이 그렇게 좋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너무 그런 문제에다 마음 쓰지 마시고 특히 문제는 쉽고 답이 어려운 문항 그런 문항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뇌피셜 문항이라고 저는요 문제 출제할 때 항상 근거가 있어요. 제 뇌피셜에서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게 답이 이거 근거 뭐예요? 그런데 내가 답을 내 머릿속 이러면 곤란한 거지. 그치? 그런 문제는 출제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문항이 되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 또 하나가 풀어도 그만 안 풀어도 그만 그런 문제들 상당히 많거든. 근데 그런 문제 가급적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가급적 어떤 문제를 내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제는요 뭐냐면 첫 번째가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단점 뭘까요? 도시지리 문제 아까 나눠드렸죠.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한 문학밖에 없는 경우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 대체로 문제가 길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는 지금 실제 시험이 아니니까 연습이잖아요. 어디까지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문제들 있잖아요. 아까 왜 문제는 쉬운데 답은 어려워 이런 문제는 자 우리 지리경에서 공부했잖아요. 뭐가 잘 안 생길까요? 학습 전이력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공부할 수 있도록 길게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지리 파트 좀 긴 문항이 있긴 했는데 근데 비교해 보시면 도시지리나 경제지리에 아마 긴 문항이 훨씬 더 어떤 문항은요 2페이지 가는 것도 마치 지리교육론 문제처럼 제가 2페이지 가는 문항도 미리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려워 보이는 거 왜 그러냐면 생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왜 이전까지 이론 강의 같이 공부한 선생님들한테 퀴즈식으로 한 문항을 제가 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이거 기출 문제였으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정답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스타일을 생소하게 제가 바꿔놓은 것 뿐이거든요. 사실 선생님들 여기 아마 많이 앉아 계시지 않나 답은 어려웠습니까? 그 문제 답 쉬웠습니까?
봐. 답은 쉬웠잖아요. 그죠? 이미 기출문제에서 다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항이 훨씬 더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은 답은 쉬운 문항.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소하잖아. 생소하긴 하지만은 문제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특히 지리교육론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내에서 실마리를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문항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출제할 때는 그 원칙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100%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장담 못 하겠지만 가급적 그런 문항들을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안 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수업 시작해도 될까? 네. 자, 반말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강의 순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도시를 사실 붙이려고 했던 거 느껴지시죠? 왜냐면 도시지리 문제를 이미 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인구까지만 워밍업이 덜 된 쌤, 좀 예습이 좀 부족한 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정도 제가 여유를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예습 많이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도시지리하고 분량이 좀 있죠? 그래서 이 도시지리하고 경제지리는 합쳐서 이렇게 3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문화지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에 해당되는 게 뭐 있을까요? 뭐 정치지리, 역사지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소홀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제가 따로 요 강의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별도로 수요일날 올해 버전으로 지역지리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문화지역지리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있는 게 재작년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돈을 받을 거예요. 아주 부담 안 가질 정도. 왜냐하면 항상 그렇더라. 선생님 그 이유 알 거야. 그치? 공짜는 알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맞아.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가급적 여기서도 그 강의를 꼭 안 보더라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쓰면서 뭐라 그러죠? 어떤 지리적 상식과 관련된 문항들 있죠. 오늘 인구지리에서도 그런 문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2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여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를 제가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름인데, 그죠? 그래서 그때가 아마 8월 16일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와하고 지역 여기는 따로 안 썼는데 요 지역하기 2주죠. 네, 그럼 요 막바지에 뭐 같이 해드릴까요? 지도학하고 GIS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리교육론만큼은 2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면 좀 공부하는 게 안타까운 게 지역학 엄청 공부의 절반 이상 하시죠? 네, 지리교육론을 뭐 2시간 하고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시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은 지형학 공부에 내가 뭐랄까 마지노선을 잡을게. 지형학 공부의 반만큼이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수업으로는 당연히 지리교육론을 2주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 교재 한번 펴보시고요. 첫 페이지 가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요거 놔두고요. 자, 기출문제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는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파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인구 파트는 제가 크게 주제를 5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인구 파트 전체적으로는 양이 적죠.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4년도 이후로 지금 거의 전공자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지리 누가 출제하죠? 크게 3가지 경우인데 지도학이나 GIS 출제 들어가신 교수님이 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계량형 문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지리 쪽에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문화지 쪽에서 내면 어떤 파트가 가장 유력하냐면 거의 인구 이동 파트가 문화지 쪽하고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파트가 가장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하고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인구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인구 이동.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 시간도 인구지리가 그렇게 분량이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하고 인구 이동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전공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인구 성장도 요게 이제 이론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는 하나 더 공부하기로 조금 좀 보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구 분포나 인구 문제는 이거는 거의 상식선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완전히 소홀히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 그러면은 인구 구조는 GIS나 지도학 쪽에서 출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계량형 문제 오늘 문제 좀 짜증나는 거 있었죠.
저도 그 문제는 짜증납니다. 뭐냐면 산수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는 어떤 경우도 있을까? 또는 인구 지표와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딱 두 가지. 하나가 계량형 문제 계산하는 거, 통계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 하나는 인구 지표와 관련된 문제. 올해는 뭐가 나왔죠? 인구 지표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인구 지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적 상식 문제하고 같이 냈어. 그럼 이건 누가 냈을 걸로 판단이 돼요? 이건 문화질이 출제 들어간 사람이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 파트 문제는 문화질 쪽에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요 도시지리나 경제지리하고도 관련돼요. 그래서 도시지리나 경제지리 출제 들어가신 선생님 교수님이 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인구 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얼마 전에 지리경론 끝났는데요. 지리경론에서도 또 이렇게 수업 소재로 많이, 특히 올해도 2차 시험 문제 인구 이동이 인구 파트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끊을게요.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페이지 넘기면은 무슨 이걸 개념도라고 하기엔 좀 거창한데, 그래서 인구지리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강의 때도. 그러니까 서랍을 잘 만들자고. 그러니까 보면 항상 우리가 선생님들 많이 하신 말이 저는요 공부를 했는데 인출이 안 돼요 이거잖아. 근데 저는 어떻게 주장하죠? 넣을 때 서랍별로 나눠서 놓으면 양말은 어디 있겠어요? 양말 서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제게 꼭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참고로 하실 만은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래도요 출제 경향에 따라서 개념도를 작성한 그런 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구 성장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전공자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는요 경험적 인구 변천 모델은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다루죠. 그렇죠? 네, 근데 절대로 그거 고등학교 와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려운 거를 몰라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쉬운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멜서스 인구로는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전공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마르크스의 상대적 잉여 인구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버저럽의 풍요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 20년설하고 그 다음에 로마 클럽의 입장. 로마 클럽은 뭐죠?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죠. 그게 이제 어느 쪽하고 같이 가요? 멜서스 인구론이나 또는 실멜서스주의하고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석유 20년설은 뭐냐? 비꼬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부터 계속 석유는 100년 전부터 20년 쓸 거밖에 안 남았다는데 실제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구 파트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인구가 훨씬 적었을 때 훨씬 가난했어요. 그렇죠? 인구가 점점 늘어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구 성장이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다시 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인구 구조 파트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인구 구조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비하고 그 다음에 부양임금 쪼개놨는데, 성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비를 이게 노동력과 관련되는 거로 많이 오해하시는데, 사실 저 성비 자체도 이제는 인구 노령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년층에서 성비가 많이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노년층 갈수록 여초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이 선진국은 대부분 성비가 여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인구 연령별 구성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양인구비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요 문제 1번 문제로 냈는데 맞추셨어요. 그래서 인구의 보너스, 이거 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의 보너스가 말 그대로 좋은 거죠. 그러면은 연령층 중에서 어떤 연령층이 많은 게 인구의 보너스 시기가 되겠어요? 청장년층이 많을 때, 그죠? 그럼 청장년층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인구의 보너스가 끝난 거죠. 인구의 오너스 시기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구조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인구 분포입니다.
큰 어려움은 없는데 바로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인구 밀도의 종류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지적 인구 밀도 의외로 그렇게 정답률이 높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계 인구 분포 특성, 한국의 인구 분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상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구 밀도의 종류는 뭐 사실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인구 밀도라는 게 인구 분포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구 분포가 등질적이지 않을 때 어떤 지수를 가지고 그걸 알아내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위성 지수라, 이거는 물론 이제 그때는 소수민족의 분리와 응집을 가지고 상위성 지수를 냈는데 결국 뭐와 관련되는 거야? 전부 로렌츠 곡선, 상위성 지수, 분리지수, 또 고립지수, 심지어는 지니계수란 말도 들어봤죠. 지니계수 사실은 뭐야? 소득의 불평등 가지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즉 뭐야? 불균등 분포를 보여주는 지표들, 요거는 한번 낼만 하다라고, 나올 때쯤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이동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인구 이동, 그 다음에 미시적 인구 이동. 차이점 뭐예요? 그러니까 이 거시적 인구 이동은 주로 인구 이동 패턴에 관심 또는 법칙성, 실증주의 쪽에 가깝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고전적 경제학자들 관점이 바로 거시적 인구 이동이 돼요. 반면에 이제 미시적 인구 이동은 아마 행태주의, 우리 경제주의라든가 도시주의 또 나오게 되는데 지극히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다 초점을 맞춰 놓은 거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계의 시기별 인구 이동,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난 이런 거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너무 역사를 무시하더라고.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역사는 모든 과목에 다 통용이 되는 거, 지나친 걸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나라 시기별 인구 이동은 아주 기본 상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인구의 지역적 편제, 그 다음에 과잉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에서 뭐 출제가 된다면 저게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겪는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구 파트에서 공부하실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요것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2번 문제로 낸 거가 아마 사실 2번 문제 풀어보셨죠? 답이 뭐였지 그게? 배출흡입론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인적자본 이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둘 다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답을 많이 못 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거시적 인구 이동하고 그 다음에 미시적 인구 이동. 그래서 이 거시적 인구 이동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 지리적인 걸 하나를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중력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 모형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중력 모형은 누가 원조죠? 지프 아니고요. 라벤스타인이 원조예요. 알겠어요? 라벤스타인이 선구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먼저 얘기해요. 이거 이론 때도 했어요. 그래서 라벤스타인이 원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지프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당되는 라벤스타인의 이론을 계승한 사람이 바로 리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리의 배출 흡입론도 어떻게 보면 중력 모형에 가까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 자체가 인구 이동 이론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요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동의 유형을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인구 이동 이론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하나 더 공부하기에 스타퍼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보통 보면 스투퍼라고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투퍼의 개입기의 모형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이게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고전적 경제학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이론 파트에서는 언제 해드렸냐면 그 경제지리에서 지역개발에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렴론하고 격차 확대론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은 신고전 경제학자들은 뭐를 주로 주장하지? 수렴론을 주장하는 거지. 거기서 예를 들면 이거 얘기했잖아. 예를 들면 이자율이야. 그럼 선진국은 자 돈이 많아. 그럼 이자율이 낮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요? 개발도상 갈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개발도상 노동력이 과잉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만약에 진입규제가 없다면 선진국으로 자유롭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주의적인 생각이야. 진입규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거기 지역개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힉스란 사람하고 제가 아까 문제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저기 토달로라고 있었죠. 문제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 토달로가 바로
고전적 경제학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요 릴은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요로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인구 이동 이론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죠. 선생님이 아까 문제에서 있었던 인적 자본 이론하고요. 인적 자본론 또는 뭐라고 하죠? 요거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 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야? 소비 동기론,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요것 말고도 다른 기준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하나 더 공부하기로. 아마 교재 넘겨보시면 있다가 한 20여 페이지쯤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요것만큼은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왜 답이 요 아까 뭐였죠? 배출 흡입론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본 이론이 되는지 이제는 납득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예습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쪽으로 넘어가서 인구 성장부터 그러면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선생님도 눈 감고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굳이 이런 시간에 그래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다 해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뭐 용어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 거지.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뭘 가지고 만든 거죠? 출생하고 사망률 가지고 낮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산다산 뭐야? 고출생 고사망에서 결국은 저출생 저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뭐가 먼저 줄어요? 사망률이 급감하는 단계지. 그지? 어떤 사망률입니까? 영아 사망률이고 가장 본질적 원인은 위생개성이라든가 아니면 더 본질적인 거는 예방접종이죠. 예방학, 백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야? 유소년 부양비가 너무 많아지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하 제한으로 들어가서 감산, 소사, 소사로 가게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을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가지고 만든 거예요? 출생률하고 사망률 관계 가지고 많은 거지. 그지? 그 다음 조심해야 될 점. 자, 수학적 원리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여러 사회의 경험을 어떻게 돼? 개괄적으로 이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뭐하고 맞추고 싶었던 거야? 경제 발전 단계하고 맞춘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어떻게 해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전근대 사회, 그죠? 산업혁명 이전, 그 다음에 요게 뭐 산업화 초기, 그죠?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후기 산업사회 단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되셨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요 시간에 이걸 다시 강의하는 거는 시간이 아까운 거라는 거 아마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그래프 여기 채워놓으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요거 하나 질문해 볼게요. 아까 제가 1번 문제로 인구의 보너스 요걸 출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구의 보너스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중에서 몇 단계부터? 3단계부터 인구의 보너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단계에서 뭐가 감소해? 출생률이 감소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자, 인구의 보너스는 뭐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좀 이따가 다시 부양기금 나오겠지만은 청장년층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년층이 되죠. 그럼 2단계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너무 높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게 최소한 줄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늘어나? 청장층의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인구의 보너스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냐? 그럼 3단계부터 시작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4단계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고령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4단계 마무리에 가면은 인구의 오너스 시기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실제로 이제 많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돼? 보너스 시기에서 오너스로 바뀐 거 아마 선생님들이 우리 인구 저기 이론 파트에서도 다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넘겨도 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이거 잠깐 놔두고요. 교재 보시면요. 이거야. 이 경험적 모델이 개도국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런 거는 기평 문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 때는 인도의 사례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는 산하 제한 정책이 1952년에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1968년도인데. 근데 여전히 어디가 인구 증가가 높아요? 인도가 높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가 충족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해야지만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만 아이들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충족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자 급격히 감소되는 사망률을 능가할 쓸 만큼 출생률이 감소가 일어나는데 적절한 시기에 오냐 이거예요. 인도가 그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죠. 인도가 1952년에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충족성하고 적식성 뭐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거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성장인데, 자, 이런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해드렸냐면,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 1단계는요, 조선 말까지예요. 그 다음에, 자, 다산감사, 언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일제강점기인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죠, 지금. 그치.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학자마다 의견이 다른데, 일제강점기 때 영아 사망이 급감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일제 제국주의를 긍정하는 효과가 나타나. 그래서 그걸 아예 부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 힘들게, 그 어떤 교수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잖아. 그죠? 통계 처리상으로 어떻게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가 바로 다산 감사 영아 사망률 급감 시기가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의견, 우리의 인구 전공하신 교수님의 책도 보면 이렇게 제시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구별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점 뭐냐면 2단계하고 3단계 차이점 구분돼요? 전혀 안 되잖아. 사실 이게 뭐야? 억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정의 강점기 때 다산 감사식이라 해서 저를 친일파로 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팩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언젠지 알겠죠. 3단계 고기에다 맞춰놓은 거지. 1968년도에 가족계획 시작이니까 거기에서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3단계를 본 겁니다. 됐나? 네. 산하 제한 정책.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기본적인 지역별 인구 변화. 그래서 이거는 상식인데요. 그냥 확인차. 그렇죠? 어느 대륙이 인구 제일 많은지는 알죠? 아시아가 제일 많을 거고 앞으로도 1등은 안 뺏기는데 그냥 요걸 토대로 자, 인구 증가율 제일 높은 대륙은 어디예요? 그거는 아프리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이미 12억을 넘었다 그러죠. 여기 보니까 13억 얼마 되는. 그죠? 자고 일어나면 막 1억씩. 대표적인 그 아프리카에서도 인구 증가를 선도한 나라가 세 나라만 얘기하면 하나가 1등은 잘 아시네. 나이지리아. 그다음 또 에티오피아. 여기도 인구 1억 넘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가 올해 6월 달에 대입 수능 문제에서도 평가 문제로 나왔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1억이 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오히려 감소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지금 남미는 어디가 인구가 더 많아요? 아직은 유럽이 많은데 이거는 시간 문제네.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윤곽 잡으시라고 해드린 거고, 자, 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증가율은 전혀 이거랑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율 면도 한번 선생님들이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생력과 사망력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나왔던 게 뭐야? 합계 출산율이,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방심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제가 이론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며.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꼭 요거 같이 공감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저출산 현상이 만약에 출산 장려 정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하더라도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효용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너무 많이 감소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뭐는 많이 들어가? 이게 비효용성. 한마디로 양육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 이거 봅시다. 양육비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 하나가 일단은 뭐야? 경제적 비용.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직접 비용, 뭐 간접 비용 얘기하는데 그냥 직접 비용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간접 비용에 해당되는 게 기회 비용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심리적 비용.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자 요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기비용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기르게 되면은 자 낮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재정 능력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재정 능력 파탄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물론 요거까지 세분화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아마 여자 선생님들은 잘 아실걸요?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이게 가장 제일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남자들 여기에 참 공감 못하는 경우 많잖아. 그죠? 그래서, 애 키워. 그죠? 내가
지도 돈 못 벌면서.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비유는 뭐야? 이거는 여성으로서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여자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여자가 애 키우는데 그렇게 인생을 내가 20년, 30년 써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거. 요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해는 뭐가 나왔어요? 합계 출산이 나오긴 했지만은 요거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공부하기로 제가 해놓은 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전에도 소개했는데 브리짓 존스족이란 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30대 이상의 고학력 미혼 여성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출산력이 떨어지는 데는 어떻게 돼? 고학력으로 할수록 출산율이 많이 저하가 된다 이거. 왜냐하면 고학력일수록 대체로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자 여기 하나도 공부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수준별 차별 출산력을 보면은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게 뭐죠? 도농 간 차별 출산력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 퀴즈를 내볼까? 그러니까 자 유소년 부양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를 만약에 경기도하고 전라남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가 어디가 높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당연히 얘가 훨씬 높겠지. 약간 높긴 해요. 근데 거의 소수점 차이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소년 부양비를 조사를 해보면은 자, 총 부양비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즉 노년 부양비는 전국에 세종시까지 치면 17개 시도가 되죠. 그러니까 격차가 완전 벌어지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한두 곳을 제외해놓고 예를 들면 뭐 세종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가 조금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한 20언저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자 경기도가 분명히 애들 더 많을 것 같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농촌 지역에 여자 한 명당 애를 더 많이 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청장년층은 어디가 더 만약에 경기도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 농촌 지역은 어떻게 돼? 청장년층 숫자 자체가 작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 네,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소득 수준별 차별 출산율 요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됐나요? 네, 넘겨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망력은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본론이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멜서스는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 거의 뭐라 그러지? 경제학자 대장이라고 한다면 아담 스미스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그래서 그 위에 우리 경제지에서 나오는 리카르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멜서스는 그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대표적인 또 자유주의 경제학자고요. 또 성직자이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멜서스 미리 얘기하면은, 자, 여기에서 적극적 억제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 자체가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개입하라는 얘기야,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야. 가난, 구제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위생 개선 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적극적 억제란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상류 계급의 지지를 많이 받은가 그래서. 왜냐하면 가난을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은 상공업자라든가 귀족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세금 낼 필요 없다니까 완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자유주의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성직자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알겠어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은 꼰대 소리 들은 거지, 그치?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늦게 결혼해라 이거잖아, 늦게 결혼해. 그래서 요 차이점이 이제 뒤에 나오는 실메서주의는 요거에 대해서 오히려 피임을 더 강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유명한 멜서스의 뭐라고 해요? 이거를 멜서스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또 나온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혼인율 감소하겠고 상대적으로 사망력은 증가할 거. 그래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거고,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식량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질 임금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멜서스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억제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게 뭐야 적극적 억제로 사망률 증가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그런 나라는 일부 개도국 빼놓고는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계속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나 의의를 따진다면은 개도국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데 선진국 쪽에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냥 다만 의의가 있다면 유토피아 계몽 사상을 대체로 유토피아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 그지? 그 어떤 유토피아 사상에 제동을 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신멜서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뭐하고만 비교하면 돼? 멜서스 비교하면 자 멜서스는 이제 인구 감소가 언제부터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 사망률이 높아졌을 때가 교차점이 되는데 반면에 신물 여기가 좀 더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출생률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즉 피임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X1으로 땡겨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독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막스는 이런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제가 많이 중요도를 안 뒀는데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이제 전공자가 들어간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요 위에 다 해드렸는데 밑에 하나도 공부하기로 이렇게 더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막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자 멜서스 이론 가운데서 가장 크게 비판한 게 멜서스는 뭐야 결국 상류층은 안 그런데 하류층이 문제다라고 본 거야, 그지? 하류층 너네 그렇게 맨날 많이 낳고 그러니까 결국 맨날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 하류계층 사람들이 그 하류계층 사람들의 탓으로 돌려버렸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기본적으로 뭐야 구조적으로 안 봤다라는 거지. 근데 막스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멜서스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를 해결한 길은 하류계층 사람들의 자각을 통해서 이 자각이 뭐야? 아까 도덕적인 거 그죠? 늦게 결혼하고 그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본 거지. 그래서 자 마르크스는 과잉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과잉인구 왜 생기는 거야? 그게 자본가들이 최저임금 유지하려고, 그치? 그러니까 항상 뭐야? 노동력이 초과 공급 상태가 돼야지 노동력의 임금을 낮출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나타나는 거고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과잉과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막스의 상대적 과잉인구가 아니라 상대적 잉여 인구론이라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한 장 넘기시면 그거에 대한 비판도 제가 밑줄을 쳐드렸어요. 그래서 자,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6쪽 아랫부분에. 그래서 멜서스의 인구 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하지 못했다는 거. 실제로는 뭐야?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인구 문제 생긴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끊임없는 기계화 기술 혁신. 그러니까 막스는 뭐라 그랬냐면 자, 자본가가 초과 이윤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생산시설 기계화해 놓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또 기계기술자 이렇게 고용을 하겠지만 상당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지. 오히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임금하고 고용수준이 오히려 더 기계가 대신 일해주면서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뭐야 시간당 임금은 더 증가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인구 문제는 중국이 세계에서 최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리나 경제지리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우리 지리학이 낳은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잖아. 아직 살아계시죠? 우리 하비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막스와 같은 시기에 비판을 했는데 근데 표현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비가 내린 정의 내린 과잉 인구는 자 위쪽, 그러니까 멜서스는 뭐만 봤죠? 식량이 제일 중요하다 본 거지. 근데 식량이 아니라 결국은 자원이다라는 거야. 인간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멜서스는 거의 산업혁명기 때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와 달리 결국은 사람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과잉인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과잉인구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따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하고 비슷한 거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 좌파잖아요. 그래서 막스 이론을 많이 반영을 한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면은 보절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지리에서 만난 학자들은요 거의 지리학자가 별로 없죠. 하비 선생님도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지리학자야, 그지? 정치학자, 오히려 사회학자에 더 가깝죠, 그죠? 다 자기가 지리학자를 해주니까 우리가 고마울 따름이고요. 그래서 보절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이시죠, 이분은. 그래서 덴마크의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살았던 시기가 아까 얘기했던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찾았던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 대체로 어떤 주장들 많이 해요? 수렴론 주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뭐가 다 알아서 해줘요. 수요 균형이 알아서,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알아서 해주는데 뭐하러 걱정하냐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로마 클럽의 입장은 성장의 한계잖아, 그쵸? 근데 요거에 이제 빅공개 뭐라 그랬습니까? 석유 20년설이야. 그러니까 석유가 자 예전에 우리가 비록 그 석유 파동, 그죠? 오일 쇼크를 2번 겪긴 했잖아.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오일 쇼크 겪고 나서도 더 일시적인 위기는 올 수 있다. 그건 인정해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 일시적인 위기가 뭐야? 이게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석유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채산성이 안 맞았던 그런 석유를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윤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석유를 찾아내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결국은. 자, 인구가 성장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식량 부족의 문제를 가지게 되죠. 인구 성장이라든가 인구 밀도는. 그러나 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요가 결국 공급을 창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압축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멜서스를 뭐라고 한 거야? 멜서스는 뭐예요?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수급수로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버저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오히려 기술 혁신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한다 이거지. 이게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멜서스를 사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비꼰 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압축해드리면 요거는 뭐 따로 쓰진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 성장이라는 게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독립 변수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성장을 해서 식량 생산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멜서스는 그러니까 식량 증산율보다 인구 증가가 높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인구 증가보다 식량 증산율이 더 높다고 한 거고요. 요거하고 같이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구 성장으로 인해서 어떤 식량 부족 위기에 우리 오일 쇼크 2번 있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식량 부족 위기에 당면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반응을 해서 기술 혁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인구 성장이라는 것은 식량 생산 내지는 기술 혁신의 자극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인구가 늘어나면 부연 설명하면 일단은 뭐야? 식량 생산하려면 휴경지가 줄어들겠죠, 그지? 그다음 휴경 기간이 단축되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돼? 토지가 지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또 토지 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 농법이 개발되거나, 그지? 또는 이제 사람의 노동력을 적게 필요로 하는 또 기계화된 농법 여전히 개발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실제로도 더 많은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인구 파트에, 그러니까 여기 농업에다만 적용할 필요, 식량 생산에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게 교재 7쪽에 제가 하나 더 공부하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교재 보시면은 다른 식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거의 전 세계적으로 뭐 최고 인구 밀도를 가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결국 인구 밀도의 증가가 어떤 생산 기술에 집중을 촉진한다 이거죠, 그죠?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특히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거지. 그러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거 많았잖아. 우리나라 뭐 고속도로도 뭐 민자고속도로 유치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 이미 다 회수했대요. 5년이 못 뽑는데요. 미국 같은 데 그거 30년 걸려도 못 뽑는 거라. 그치? 그래서 자본 회수율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인구밀도 높을수록 그러면은 투자를 촉진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치?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또 인구밀도의 증가는 주택 및 부동산 자본 가치를 증대시킨다. 맞죠? 네, 선생님들한테 좀 아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동산 지식이 뭐 22번이나 있었잖아 올해 이번 정권인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 이거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야? 선생님도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난 지금 정부를 디스하려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예.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되는데 오로지 그냥 서울에 들어오는 거는 못 막으면서 서울 집값만 잡으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번 정부를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긴 싫은데 사실 그거는 누가 봐도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지.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안 했었건 사실은 그런 거잖아. 집을 소유하고 뭐 집을 두 채, 세 채 소유하는 거를 꼭 그게 우리가 그것 자체가 마음에 못마땅할 수는 있는데 법을 뭐 어기거나 그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욕망이지? 천박하고, 나쁘게 말하면 천박하고 세속적 욕망일 뿐이죠. 그렇잖아.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들은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세속적 욕망, 천박한 욕망은 천박한 욕망으로 싸움시키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성공했던 사례 하나 얘기하면 IMF 직후에 자 이거야 세수가 부족했었거든.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사실 자영업자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식당 같은데 카드 안 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원도 그랬어. 선생님도 여기 학원 결제 오늘 하시는 선생님 많을 텐데 다 카드로 하셨죠. 예전에 현금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탈세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아니 카드 안 받는다 그래도 카드 내줘. 그럼 나 니네 식당 안 와 이렇게 돼 버리는데. 사실 그걸로 한 방 해결된 거죠. 그게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해법은 지금 나는 그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또 이러면 안 돼. 오해하면 선생님들한테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그죠? 만약에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수도권 뒤로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넘겨도 됩니까? 네, 자 그럼 인구 구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될까? 네. 네, 그러면은 인구 구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굉장히 종류 다양한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이제 인구학적 인구 구조니까 딱 세 가지죠. 하나가 성별 인구 구조, 그다음에 연령별 인구 구조, 그다음에 이것도 지역에다 적용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별 인구 구조까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별 인구 구조는 이제 성비라는 숫자 요거를 쓰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구 피라미드에서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치 계산하는 건 여성 100명당 남성 수 이거는 제가 생략해도 괜찮죠. 네. 근데 여태까지는 이제 성비를 노동력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식 교과서가 안 고쳐진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경상북도 구미 같은 데가 대표적인 여초 지역으로 소개되는데 실상은 경상북도 구미의 성비를 조사해 보면 106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 연령대 있잖아. 그지? 20, 30대 연령도 봐도 거기도 남초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눈 가리고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노동력이 이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초 지역은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초 지역은 노동력으로도 이게 예를 들면은 어디까 경상남도 거제 우리 조선 사람의 메카라든가 거제 포항 그다음에 또 군사도시 광산 지역 이런 데 남초 많는데 문제는 자 여초 지역일 거라 과거에 많이 소개됐던 데 있죠. 경공업 도시 그다음에 도서 지역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 호남 지방의 도서 지역은 여초가 맞는데요.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서 파괴가 제일 심해요? 노년층에서 파괴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성비가 낮게 나타난다 그러면 남초 여초란 말도 이제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비가 높고 낮은 거는 연령층과 상관이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 자체가 성비가 노령화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성비는 요즘에 보면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중위연령의 역수값이 나타나. 그래서 중위연령의 역수값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자료 보여줄게요. 그래서 요 통계 좀 제가 안 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별 성비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이 높은 거거든. 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어디야? 특히 이제 남부지방에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나타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지역별 청년층 성비. 농촌 지역은 워낙 인구 유출해서 여성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농촌 지역의 청년층 성비는 남촌에서 나타나지만 농촌 지역의 전체 성비는 당연히 여초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중위연령입니다. 중위연령하고 아까 봤던 성비하고 거의 역수값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령별 인구 구조는 인구 부양비들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양 인구비라고 하는 게 이게 공식적인 표현인데 그냥 인구 부양 왜 있지? 기후 요인인데 그냥 기후 인자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래서 인구 부양비라고도 씁니다. 자.
부양인구는 이제 연령층을 셋으로만 나누잖아요.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나라마다 사실 조금씩 달라요. 유소년층을 19세까지 하는 나라도 실제로 있어. 유럽 국가도 이미 나왔어요. 그게. 근데 보통 0세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이렇게 나누죠. 그죠? 네, 그러면은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사는지 이제는 안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올해 이론 강의 첫 시간 때 난리가 난 거잖아. 네, 그래서 어리광 피우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럼 얘 그냥 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 23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양 인구비예요. 노년 부양비 12예요. 네, 그럼 빨리 대답하세요. 자, 이 지역의 청장년층비는 얼마가 되는 거죠? 청장층비. 비와 사실 뭐 비율은 같이 쓰기도 하는데 뭐 또 의미가 다르기도 하죠. 얼마야? 빨리 135분의 100 나와야 되죠. 네, 비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 곱하기 100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어떤 수치가 나온 거야? 이것 자체가 자 모르기죠. 분모가 뭐죠? 청장년층에 100명이 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이 아주 쉬운 거 가지고.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유소년 비율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유소년 비율은 135분의 23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년 비율은 135분의 12. 이거 낚시거기 딱 좋죠. 노년 부양비가 12면은 전체 인구에서 노년 비율은 10%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는다라는 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 135분의 100이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로 많이 달아드렸으니까 제가 여기서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총부양비입니다. 총부양비가 바로 그 협의의 인구 부양비 내지는 협의의 부양 인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나?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성비에서 하나, 내가 이거 하나만 팁. 예, 이거 저 이론 시간 확인했는데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성비는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비교하면 성비 어디가 높아요? 뭐 떠올리라고? 인구 구성, 그죠? 어디가 노년층이 많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도시 지역이 높겠죠. 전체 평균 보면. 그러면은 이번엔 대도시하고 그러면은 위성 도시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성비 높을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인데 나가지 않겠죠? 네. 실제로 서울하고 경기도의 성비를 비교하면 어디가 성비가 높아요? 경기도 쪽이 성비가 더 높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도 그러면은 도심하고 외곽 지역하고 성비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어느 쪽이 높게 나타날까? 외곽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지. 왜냐하면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주소를 두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아무래도 노인 인구는 도심 쪽에 더 많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겨도 돼요? 네, 그러면은 자 총부양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죠. 요거 제가 오늘 퀴즈로 그 문제로 해드린 이유가 이거야.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모가 유소년이고 그 다음에 분자가 노년층이죠. 그 다음 곱하기 100이잖아요. 됐나요? 네. 그러면은, 자, 고령화 지수라는 게 있는데, 고령화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분모를 바꿀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총 인구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이거든요. 듣고 계십니까? 원래 이거예요. 원래 이게 국제표준인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잖아. 야,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꼭 노인하고 써야 되겠어.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이렇게 쓰기로 했대.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 결국 고령화 지수가 두 가지가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아래 거는 야, 이건 그렇게 하지 마요. 고령화율. 사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총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니까 그냥 고령화율로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답을 두 가지로 적어드렸죠. 답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아니 실제로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마음 안 써도 괜찮다. 일단 뭐라 그럴까? 오늘 문제는 예방주사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 거 원칙적으로 이거는 노령화지수고 이게 고령화지수인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내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내 말 알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고령화 속도를 알아보기 위한 거야. 그래서 많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자 고령 인구 비율이 그러면은 뭐 7%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뭐여서 7%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14% 이미 우리 고령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제가 도표로 해드린 게 뭐냐면 이거죠. 일반적으로 자 총부양비하고요. 이거예요. 아까 요거만 하나 할게. 자 그러면은 유소년 부양비하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하고 총부양비 이제 도농 간 차이를 보는 거야. 그러면 자 유소년 부양은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 어느 쪽이 높겠어요? 당연히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를 그렇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죠? 이유가 뭐냐면 자 왜 그래요? 도시 지역은 자 뭘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부양 인구 비잖아. 유소년 비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양 인구 비니까 자 청장년층 자 유소년 애들이 많을 수 있죠. 도시 지역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청장년층도 많아요. 반면에 농촌은요. 자 유소년 층 비율 자체는 떨어질 수 있는데 모두 같이 줄어드는 거야. 청장년 비율도 같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도농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적고 요게 도농 간 격차가 훨씬 크죠.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 중에서는 어디가 높습니까? 압도적으로 농촌이 높죠.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총부양비는 어떻게 돼요? 결국 더하면 되잖아. 그치? 얘에서 차이가 없으니까 그럼 총부양비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농촌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건 제일 쉬운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나중에 발령받아서 아마 질문하면 애들이 이거를 제일 어려워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걔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1승 1패 되니까 이게 판단이 어려울 텐데 아니죠. 뭐만 떠올리면 돼요. 농촌과 도시 중에서 분모 떠올리면 돼요. 청장집이 어디가 높겠어요? 당연히 도시가 높을 거예요. 농촌이 적으니까 총부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게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17개 시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을 때 자 여기다가 유소년 부양비를 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수평선에 가까운 형태의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을 노년 부양비라고 하고 얘를 총 부양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거기에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9개에다가 뭘 배열하는 거야? 전라남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을 여기에다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전남 어디 들어가? 1, 2, 3, 4, 5, 6 해볼까? 그러면은 1, 2, 3, 4, 5, 6 요거 이런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럼 전남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는 거. 둘 다 1등 하는 거지. 그치? 전남은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도 1등하고 그 다음에 총부양비도 1등해. 근데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요거 안 가져온 거죠. 선생님들 이미 데이터 드렸어요. 그죠? 네, 그거 보면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경기도하고 서울을 배치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서울이 되는 거지. 그죠?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얘가 경기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자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죠. 서울에서 경기도 나간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야 나이 든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체 젊은 사람인데 자 젊은 부부와 아마 자녀 한 명이나 두 명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서울은 메워지죠.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로 메우잖아. 그래서 노량진을 공부하러 오시고 대학 가려고 오고 그다음에 취직하려고 하면 더 어린 사람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기도하고 서울에 역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풀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그대로 얘기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건 보험 삼아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중국, 일본, 필리핀 잠깐 요 도표 없나? 자 그러면은 여기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할게요.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필리핀이야. 그러면은 예전 지식들이 많죠. 우리가 이 중에서 그러면 총부양비는 어디가 낮을까? 유소년층 어디가 높을까? 하면 과거의 지식 써먹으면 안 돼요.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가만 보니까 일본은 자 여기 1970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 보니까 청장년층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죠? 이미 인구의 오너스가 돼버린 거죠. 반면에 중국은 청장치 비중이 지금 제일 좋은 상태예요. 지금. 사실은 저거 이상 더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장치 아무리 많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죠? 결국은 아이들이 줄어든다니 그러면 인구의 고령화로 앞으로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경우는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필리핀은 지금 최소한 3단계에서 4단계쯤 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부양비도 같이 계산해서 여기 적어 드렸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개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오늘 그 세 나라를 가지고 제가
제가 인구 부양비 그 그래프로 해드렸던 문제 있을 거예요. 뒤쪽에 가면 있다고는 문제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과거에는 인구 피라미드가 매우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구 피라미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인구 피라미드는 원래는 이렇게 자연적 증감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원래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가 이것도 이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3M이라는 거지. 이제 평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얘기하면은 자 우리 일반적인 평균은 가장 익숙한 게 우리 문과잖아. 뭐야 산술 평균이지, 그지? 그래서 산술 평균이 미인입니다. 미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중위값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미디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빈값이 있어요. 그래서 모드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대체로 뭐야? 거의 일치하는. 실제 그게가 뭐야? 가장 정상 분포를 이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얘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세 개가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정상분포. 그러면은 얘는 뭐에 제일 가까우냐면 이게 종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자, 평균, 그러니까 산술 평균값 또는 중위값하고 최빈값이. 그치? 근데 어떤 나라도 있어요. 이런 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최빈값이. 자, 여기가 지금 자, 이 나라 사람들 쭉 배열하는 거야. 100명을 만약에 쭉 배열하면 50번째 사람이 여기쯤 오겠죠. 근데 누가 더 많아요? 요거보다 더 어린 사람을 많을 거니까 세워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소위 말해서 피라미드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이거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자 반대 모양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 중위값보다 뭐가 최빈값이 더. 실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가고 이미 이렇게 들어갔대요 이미.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중위 연령이 41점 몇 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최빈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1970년생이 제일 많대요. 그러면 만 50세가 돼버렸잖아. 이미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건데 이미 이게 안 맞아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려면 9가지, 10가지 이렇게 공부해요. 그거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서 그거는 내는 게 별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는 그냥 이렇게 이론서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만 하시고요. 오케이? 네, 오히려 이거죠. 도시하고 농촌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는 금방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인구 구성도에서 사실 공식적인 말은 인구 구성도예요. 그래서 결국 이 최빈 연령대가 이게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65세 써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농촌형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40세 써버리면 별령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 정도입니다. 오히려 위에 거는 이제는 출제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거 오히려 도시하고 농촌 비교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인구 분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분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세 가지잖아, 그치? 근데 실제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종형이라고 하는 거는 포탄형이죠, 그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유럽의 종형은 이게 뭐일까? 1970년대 주로 만들어졌거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세계대전 때문에, 그죠? 2차 대전 때문에. 그래서 우리랑 완전히 쓰는 게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엉뚱한 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다 할 거야, 그죠? 연결되죠? 네, 그러면은 인구 분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세계 이제 4대 인구 조밀 지역, 그래서 그 이유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자, 실제로 나온다 하던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인구 조밀 지역하고 인구 이박 지역에 특히 이제 뭐가 관련된 게 많을까요? 자연환경 관련해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일일이 그거는 언급 안 할게요. 참고로 그냥 상식에 해당되는 거 가끔 보면은 우리 인문지리에서 지적 상식 문제를 하나 내잖아. 그래서 쉬운 거 나왔죠. 이번에 뭐 나왔었지? 브라질하고 페루 나왔었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오히려 세계 아까 이제 대륙별 인구 규모를 봤으니까 세계 10대 인구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1등은 어디야? 중국 인도가 지금 딱 붙었지, 그지? 그래서 이제 어쩌면 곧 인구가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의 한 15억 규모에 가깝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3등은 어디예요? 미국은 당분간 3등 유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3등이 미국이고 3억이 넘죠. 3억 한 2천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한 2억 7천만 정도 돼요. 4등. 그 다음에 5, 6, 7등이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5등이 브라질이었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이 추월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거는 순위를 물어보진 않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5, 6, 7등 붙어 있어. 세 나라. 파키스탄, 브라질,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그죠? 나이지리아 세계에서 또 인구 성장률 굉장히 1, 2등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등부터가 8등이 조금 차이가 있죠. 방글라데시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 가장 조밀한 데는 어디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는 인디언이 제일 많네. 왜냐하면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다 원래 인도 사람이잖아, 이게. 그치? 그래서, 남부아시아가 가장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9등 정도 되고요. 예전에는 일본이 10등이었는데, 일본은 아까 봤지만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추월했습니다. 멕시코가. 참고로, 세계에서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쓴 나라 어디예요? 지금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라고. 멕시코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등부터도 예전에 딱 인구 1억 넘는 국가 10나라였는데 요즘에 인구 1억 넘는 나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렇죠?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나왔다 그랬죠. 6월 평가모의사에 필리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집트. 또 최근에 베트남 인구가 1억 되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 사실 우리는 좀 베트남 또 우습게 보잖아. 그래서 베트남의 잠재력이 커요. 나중에 교사 되셔가지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많거든. 외국에 가서 과목 상관없거든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실 수도 있잖아. 그치? 요즘에 뭐 아예 한글을 언어로 선택하는 그런 나라도 생겼다 그러는데 반응이 없네? 안 가보시겠어요? 예. 그런데 안 가시면 나중에 개마고원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세계 인구 뭐 재작년인가 시험 문제 물어봤었다며 통일되면 어떡할 거냐고. 자, 그 다음에 기후와 인구 분포. 참고로 여기 있었네. 나 멍청하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됐지? 예. 넘어. 왜 좋아한다? 난 당황스러운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재에도 제시되어 있는데 간단해 봅시다. 자, 기후와 인구 분포 하면은 일단은 어디가 제일 높겠어? C기후 알죠? C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그 다음에 제일 희박한 데는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중간이 문제야. 그러면 중간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요구하진 않을까 절대로. 자, 열대가 많을까요? 인구 밀도가 냉대 쪽이 더 많을까? 냉대 쪽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 결국 요거는 자연환경, 즉 환경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게 이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얘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논리적으로 먼저 그걸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인구분포 가겠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됐고, 이거는 이미 다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지금 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인구분포의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게 지적 인구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계적 인구 밀도의 문제점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면적이 같고, 그 다음에 인구수가 같으면, 통계적인 거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완전 다 경지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 나라는 이만큼의 호수라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고 이제 가상의 국가야. 근데 호수 면적은 얘는 내륙으로 들어간다 했지. 그래서 유명한 게 뭐야? 카스피 싸움이죠. 그게 호수를 보느냐? 호수를 보면 어떻게 돼?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보면 거기가 이제 영역권이 다 달라지는 거지. 그지? 또 중요한 건 바다로 보면 해안선 길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호수가 되거나 뭐 이만큼은 빙하고 이만큼은 사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실제 경지는 이만큼이라면 지적인구밀도 이쪽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 비교하면 중국의 인구밀도가 우리보다 훨씬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죠. 중국의 인구밀도는 한 15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지적인구를 따지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지적인구밀도는 인구 부양력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도 실제 인구 분포 상황을 잘 못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구분포의 이제 로렌츠 곡선.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얘가 면적의 누적비고 이게 인구의 누적비잖아. 얘가 가장 균등분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한 명씩 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이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완전 불평등이 되는 거죠. 됐나? 그러니까 결국 인구분포 로렌츠 곡선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결국 이거 이 면적. 알겠어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하고 같냐면 지니계수하고도 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니계수는 보통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데 이거지. 요게 완전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 분의 실제 요거의 면적이야. 그럼 빵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니계수는 0이 완전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외우면 나중에 또 헷갈려. 잠깐만, 취직에서 일이 평등한 건가? 이런 생각 드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이 삼각형 크기하고 얘 실제 크기. 그러면은 자, 1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완전 불평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상위성 지수라든가 이거 계산한 방법 절대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분리집 정도를 상위성 지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분리지수, 그 다음에 고립지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분리지수를 제일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거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 이제 지나갔지만 그거 난 오류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제일 많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죠. 얘도 1부터 100이란 말이야. 그러면 0이면 뭐야? 완전 섞여 사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00이면요 완전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그럼 50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적당히 분리된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것 자체도 완전 분리의 경우가 나오거든. 그래서 두 번 다시 제가 볼 때는 출제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선생님들한테 절대로 안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 그래서 결국 지금 얘기한 지수들이 다 뭐 관련되는 거야? 인구분포에 균등분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인구밀도 나왔는데 설명 제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올해 지정인구부터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아까 드린 문제 중에 작년에 그냥 모의고사 때 냈던 문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른 문제하고 제가 섞어서 했던 거 알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우리 시간이 되게 오래됐죠. 그럼 잠깐만 쉬는 시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인구 이동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